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이 되면서 3파전 구도가 보입니다. 여야는 총선 전략을 좀 신속하게 전환하고 대비에 나설 모양인데요. 어느덧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총선에 임하는 각 당의 전략과 판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이경희, 이준서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경희 기자께 새누리당 같은 경우 어제 갑자기 밤에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내부적으로 심상치 않은 기류가 느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근거가 된 자료는 당내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 내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한 지역구는 강남벨트와 동작을 정도 7, 8곳에 불과했고 경기도도 성남, 분당, 평택 등 12~13곳에 그쳤다 이런 판단인데요. 텃밭 영남권에서도 65곳 가운데 최소 8석을 야당이나 무소속에게 뺏기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건데 사실 이런 내용은 어제 이 시간에 말씀해드렸던 자체 내부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판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외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합 지역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경합 지역이 경합 우세였던 지역조차도 경합이나 접전이나 경합 열세로 돌아섰다.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례대표까지 다 합쳐도 자칫 135석 정도에 그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고 어제 밤에 긴급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지도부를 긴급 소집해서 회의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지방에 다 내려와 있던 회의 지도부를 다 불러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데 그렇죠. 다 불러와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심각한 것이냐, 뭐 말씀하신 것처럼 135석 정도밖에 안 될 것이냐라는 예상과 함께 아니다, 이건 너무 엄살이다라고 또 노회찬 어떻게 보면 정의당 공동선대 본부장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어느 얘기가 좀 더 설득력 있는 겁니까? 네, 엄살의 측면이 있긴 한데 아직 선거 중반이니까, 네. 선거전 중반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엄살의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근거 없는 엄살은 아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선거 막판으로 가면 이제 여야 지지층이 결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이제 야권연대가 결렬이 선언된 상태에서 여전히 구도 자체는 여당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공천 파동 등으로 인해서 이제 중도 보수층이 이탈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을 좀 끊고자 어제 그런 어떤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 엄살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여의도연구원 조사 방식입니다. 어제 그 조사 방식이 안심번호 여론조사, 그러니까 집 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조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표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수도권 후보가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떨어졌고 135석 안팎으로 의석수도 대거 줄었다. 이런 게 여의도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젊은 층의 표심이 특히. 그리고 더 하나 포인트를 둘 수 있는 게 5, 60대 투표, 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꼭 투표를 하겠다는 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새누리당은 상당한 위기감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한 30%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표장은 20%에서 25%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지지층 결집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 조금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5, 60대에서 투표장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한테 좀 실망한 게 많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공천 파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좀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이런 전략을 써서 근데 여태까지 그 전통적으로 보면 투표율은 상당히 결국에는 5, 60대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새누리당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야당 좀 얘기로 하겠습니다. 야당의 야권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여야 1대1 대결 구도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 막상 그 부분이 잘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을 계속 견제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시 전략. 어제 김종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당 없는 걸로 생각하고 선거전 치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후보 단일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국민의당을 무시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 전략적으로는 사표 방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당 수도권에서 사실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 당선될 만한 인물은 노원병의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없거든요. 나머지 후보들은 국민의당 지지층을 후보를 뽑는다 하더라도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은 표, 사표가 될 것이다. 이런 사표 방지론을 피워가지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말하자면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라고 이제 야권 지지층에도 호소하는 거죠. 과연 이 사표 방지론이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지지층을 조금 성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의당이 기본적으로는 여당 성향보다는 야당 성향층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새누리당도 싫고 더불어민주당도 싫다. 말하자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이 좀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계층들한테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먹힐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의 목적은 여야에서 약간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심을 좀 잡아오겠다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을 응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여당 쪽에서 표 안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3자 구도가 현실화가 되긴 했는데 이로 인한 어부지리 효과가 새누리당이 기대하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 국민의당을 응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건데 이런 중에 그 방금 이준석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더민주가 그 목표 의석치를 높여 잡으면서 사실상 1대1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기류로 전환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차원에서 어제 같은 그런 회의나 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렇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일주일에 당 지지율이 한 8%포인트 정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3자 대결에서도 경합인 곳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3자 구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좀 짜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이렇게 엄살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지층들의 결집 효과가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야권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좀 야권 분열 상황이 워낙 큰 변수이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그만큼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연 현재는 오히려 야권 지지층 결집보다는 국민의당이 오히려 좀 더 상승세를 탔다. 이런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에서도 오히려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호남에서는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요. 호남 의석이 28석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 14석 이상은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그 기세를 몰아서 수도권까지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수도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는 딱히 지역구에서 당선이 가능한 인물은 뭐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찍어줄 경우에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또 득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는 한때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국민의당의 지지세가 10%대 초중반까지 올라갔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치면은 비례 의석에서 많게는 7, 8석, 뭐 일부에서는 9석까지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호남의 의석, 거기다 플러스 안철수 대표의 의석을 하면 한 15석 이상 되거든요. 거기다 비례대표를 더하면은 교섭단체 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들은 완주하겠다. 이런 현재 스탠스를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호남에서 불어온 바람이 수도권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역구에서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구에서 현재 왜냐하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1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거대 양당을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비례대표에서 좀 의석 효과를 내겠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즉 이제 표심 중에선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수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더 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내용을 바꿔봐서요. 내년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대선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또는 또 총선에서 각각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대권 후보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속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경희 기자께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아무래도 좀 더 눈에 좀 많이 띕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암시적인 표현을 많이 했죠 그동안. 사실 이번 총선 유세를 통해서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관훈 토론에서 사실상 대권 의지를 좀 공식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엊그제 이제 부산에 가서는 좀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 경선에서 떨어진 다른 후보들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뭐 4년이 될지는 4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주목되는 건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건 2년이죠.
거죠. 네. 2년이라고 하면 이제 대선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2년의 의미가. 웃으면서 그냥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누구도 그냥 하는 말로 아마 듣지는 않았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리고 어제 창원 유세에서는 2년 뒤면 대선이 있는데 그 후보를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이런 분이 노동부 장관 돼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각에서는 차기 내각 구상까지 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 반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 유세를 바탕으로 확실히 대권의 어떤 발판을 구축하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별명이 선거의 남왕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선거의 여왕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선거가 또 이긴다 하면 좀 그 이미지가 상당한 거겠죠. 그렇죠. 사실 당대표 집권 이후에 재보선은 모두 거의 완승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거든요. 네. 물론 김무성 대표 혼자가 잘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제 재보선이었고 본 게임이 이번 총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승리를 하고 과반 이상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달성한다면 김무성 대표의 어떤 대권 가도에 좀 탄력이 확실히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뭐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항상 하고 있는 이제 문재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하지만 현재는 지금 바로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문재인 전 대표는 일단 후손으로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먼저 안철수 대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3자 구도, 3당 체제 확립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대권 가도와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대권 가도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일단 해결해야 될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당선돼야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본인이 당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가 꼭 금배지를 달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서는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물론 이제 반기문 총장도 지금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국회 원내 진입해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노원병에서 당선이 돼야 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황창화 후보와 야권표가 분열돼 있어서 네. 거기도 접전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본인이 먼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단체 구성을 성공해야 됩니다. 20석을 넘겨서요. 왜냐하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면서까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줬는데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그게 뭐냐 이런 책임론의 거색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안철수 대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뭐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다만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달성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는. 근데 문제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달성을 하게 되면 야권 분열의 책임론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야권 분열의 책임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거죠. 네. 안철수 진영, 국민의당 3당 체제를 주장했던 국민의당으로서는 그거는 그쪽 얘기고 우리는 3당 체제로서 정치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논리를 피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또 돌파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인데 예. 김종인 대표가 과연 대권 주자냐 아니냐는 아직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돌리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최근에 토론회에서 더 이상 킹메이커 노릇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그러면 킹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대망론이 어느 정도 뭐 호사가들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고 최근에 호남을 방문해서는 이른바 호남 뿌리론을 얘기했었거든요. 본인이 광주에서 호남에서 중학교를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나왔다고 예, 했죠. 거기서 이제 6.25 때 광주 피난을 하면서 거기 다녔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게 호남 대망론가 하면서 김종인 대표도 대망의 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엄밀히 말하면은 대권 주자군에 저희가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게 1차적인 과제겠죠. 현 의석 100석을 조금 넘는데 이거를 유지하느냐. 만약에 100석이 깨지면서 두 자릿수로 떨어진다면 오히려 책임론에 또 이제 책임론을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극복해야 되고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선전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권 주자의 수혜는 김종인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당 쪽으로 넘어와서 여당에서는 또 한 사람이 이제 최근에 갑자기 눈에 띄는 사람 중에 하나 이제 오세훈 후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을
무상급식과 연계시키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을 줬던 사람인데 다시 한번 또 대권 주자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아마 이제 김무성 대표가 부쩍 대권 관련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대권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주보다도 한 1.6%포인트가 올라서 자신의 최고 지지율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보다 앞섰거든요. 김 대표가 여권의 다른 주자에게 뒤진 것은 그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옥새 파동의 여파가 최대 수혜자가 오세훈 전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 전 시장이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어떤 정치 재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질 것이고 대권 가도에도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 종로 후보지만 뭐 주말에 뭐 도봉이나 이런 열세 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두고 벌써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벌써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지율에 있어서는 대권 주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요. 종로가 최근에 보면 격차가 약간씩 좁혀지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아무래도 대권을 더 지역보다는 대권을 더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유권자들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야권 얘기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 총선 결과 역시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대표가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네. 만약에 두 자릿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더 떨어진다면 문재인 대표 역시 거기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본인이 세 번의 죽을 고비를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됐었는데 마지막 고비가 이번에 총선이거든요. 물론 본인은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본인도 역시 이 결과에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가장 관심이 호남을 과연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이번 주 초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다시 호남 쪽에서 김종인 대표도 좀 회의적인 시각을 의견을 보이고 하면서 좀 다시 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 측과 다시 의견을 조율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외의 인물입니다. 뭐 잠깐 얘기는 나왔지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매번 이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좀 빼달라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어왔지만 막상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김무성 대표까지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언급함으로써 두 사람이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네. 우리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총선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충청권에는 이제 충청당이 없는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데 친반, 그러니까 반기문 지지자들, 반기문 총장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 3개나 됩니다. 어허. 그런 것이 역시 이제 반기문 대망론을 반영하는 어떤 정치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가운데서 그 재외국민 투표 최근에 하면서 국내 정치, 뭐 국내 정세와 관련된 얘기는 거의 하지 않다가 국내 상황, 대한민국 상황이 여러 가지로 뭐 안보, 경제 모든 것에서 위기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다음 행보를 좀 암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 주말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해관보 정상회의 본회의장에서 3분 정도 얘기를 하는 장면이 국내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반 총장이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를 먼저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것도 어떤 마음의 변화를 드러낸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초반에는 이제 야권 쪽에서도 반기문 사무총장을 후보로 거론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좀 야권에서는 얘기가 좀 적게 나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뭐 반기문 총장이 물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유엔 수장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야권에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러브콜하고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크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여권에서 많이 거론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야권에서는 야권 대권 판도와 관련해서서 계속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있지만 네. 그 외 후보군들 이번에 총선과 운명이 연관된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대구에 도전하는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느냐. 네. 박원순 측 인사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분들이
성북을의 기동민 후보와 이제 강북갑의 천준호 후보가 있는데 두 명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그리고 뭐 안희정계 인사들은 사실 충남권, 대전 충남권에서 좀 공천을 받았는데 특히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 인사들이 얼마나 살아남아서 원내에서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의 뭐 정치적 기반을 다지느냐 이런 부분이 좀 더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김부겸 비무의원은 대구에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기 수도권에서 야권 강세 지역에서 3선을 지낸 다음에 야권으로서는 험지 대구로 내려가서 깃발을 꽂는 거기 때문에 당선과 동시에 야권의 잠룡 대열에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이슈만 네.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연합뉴스와 KBS가 공동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송파을 지역이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후보와 새누리당 탈당한 무소속 김영순 후보가 맞붙은 지역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화면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송파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이준석 기자 먼저 얘기하죠.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후보하고 탈당한 무소속 김영순 후보가 맞붙었는데 지지율 보니까 어떻게 정당 지지율하고 좀 차이가 좀 있네요. 예, 정당 지지율은 여기가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없습니다. 이 지역이 공천 파동 과정에서 무공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무소속 김영순 원래 새누리당 후보였죠. 김영순 후보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여권 후보로서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접전 지역이고 이 지역이 강남 벨트에서도 상대적으로 야권세가 좀 있습니다. 송파갑과 달리 송파을에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이제 현역 의원이죠. 전직 의원이 그 유일호 의원과 천정배, 당시 천정배 후보거든요. 출구조사에서도 천정배 후보가 좀 앞섰습니다. 네. 개표를 해보니까 표차가 3%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접전 지역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표밭 자체가 야권 지지층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저 지역을 가보니까 김영순 후보 같은 경우에 무소속 후보 5번 무소속 후보거든요. 네. 그렇지만 모든 이제 선거 공보물이나 유세 간판 이런 것들이 다 빨간 붉은색으로 돼 있어요. 이제 복장도 이제 붉은색 옷으로 입고 있고 말하면 언뜻 보면 새누리당 후보처럼 보입니다. 예. 다만 1번이 아니라 5번이기 때문에 1번 프리미엄을 그만큼 못 누리지 않느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도 막판까지 한번 투표를 열어봐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도 뭐 비슷하게 분석을 하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일단 송파을에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네. 없는 상황인데 김영순 후보가 사실 유영아 그 경선에서 유영아 후보로 단수 공천이 결정이 되면서 반발해서 지금 탈당을 한 거거든요. 네. 공천 파동의 어떤 그런 보여주는 잡음을 보여준 그런 지역구인데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제 새누리당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선전을 하고 있어서 내심 어쨌든 후보가 없는 상황인데 네. 내심 나쁠 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2명의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